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전시는 국립진주박물관의 2021년 무기 특별전인 화력조선입니다. 이번 화력조선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국립진주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조선 화약무기 연구 결과를 총 집대성한 전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소형 화약무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선군이 기존에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포졸복을 입고 있다든지 단순히 삼지창으로 무장하고 있다든지 화살로 단순히 그렇게 무장하고 있던 군대가 아니라 다종다양한 화약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런 화약무기들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왔던 군대였으며, 그것을 조선도 계속해서 지원하여서 발전시켜왔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전시실의 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승자총통 호수가 총통을 발사하는 모습으로서 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좀 노력을 하였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전시가 시작됩니다. 전시의 첫 번째 문구는 이 정의호라는 사람이 썼던 화약고기에서 따왔는데요. 정의호란 인물 자체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이미 이 시기부터 화약을 굉장히 중요한 물건, 병기이자 나라를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물건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정의호 같은 경우에는 이 최은선의 화약을 어떻게 들여왔는지에 대한 내용도 그 아들로부터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화약고기를 지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화약이 무기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서 화약이 진짜 약이었던 시대의 이야기부터 화약이 무기로 전용된 시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시 제목을 보시면 신선해 되는 약에서 열병의 치료제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흑색 화약 자체는 최초의 제조 기록은, 공식적인 제조 기록은 9세기 중반 진원묘도요약이라는 중국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렇게 염초, 초석을 활용한 이런 화합물이 폭발하는 것,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중국, 고대 중국에는 도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고, 그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각종 화합물들을 뭉쳐서 단약을 만든 후에 그것을 먹어서 불로불사하거나 이런 금액이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각종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연단술에 좀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 연단술의 주요 재료인 팔석 중에 하나로 이런 초석과 그리고 유황 등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포박자 같은 서진시대의 기록이나 그 이후의 기록들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좀 당시 신선들이 이렇게 초석을 어떻게 사용했나,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본초강목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화약 자체도 온역이나 벌레를 쫓는 약재로 쓰였다고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본초강목의 내용을 좀 많이 인용했던 동의보감에도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화약의 재료였던 처마 밑에 이런 먼지들이나 그리고 아궁이 밑에 흙 등을 긁어서 이것들을 약으로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약 자체는 진짜로 약으로 쓰였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약으로 쓰였던 효용성도 있었지만, 이런 폭발하는 위력, 그리고 불꽃을 일으키는 힘, 이런 것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화약은 결국 무기로 전용될 수밖에 없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약이 무기로서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1044년 무경총요, 북송 때 무경총요가 쓰였던 시기가 최초로 여겨지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렇게 화약이 무기로 쓰였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세계 지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VCR에 보이는 그림 자체는 지금 프랑스 국립기매미술관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항마성도도, 그리고 부제로는 마라의 굴복이라는 이제 불화인데요. 이 불화에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아기들이 부처님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아기 중에서도 좀 주목되는 아기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의 상단부를 보시면 이 두 아기를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 머리에 뱀이 달려있는 아기는 불을 뿜고 있는 막대기를 들고 있고요.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이렇게 폭탄과 같이 불이 들려있는 원형 구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조세프 니데엔 같은 중국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으로서 당시에 이미 화약이 무기로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 10세기 중반부터는 화약이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거의 최초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나라는 이러한 화약 무기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전투력보다 좀 상회하는 금나라, 여진족이나 원나라, 몽골족에 대항해서 싸웠는데요.
북송이 결국 정강해변에서 이렇게 금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그 화약 무기 제조 기술도 금나라로 이렇게 조금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약 무기 제조 기술을 흡수한 금나라 자체도 화약 무기를 다양하게 만들었고요. 진천뢰나 비화창 같은 무기들을 이용해서 전투를 벌였으며, 특히 이제 금나라가 이제 몽골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 개봉포위전 때는 비화창이나 진천뢰 등을 이용해서 몽골군을 상당히 괴롭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저항했었음에도 몽골에 의해서 금나라는 멸망당하게 되고요. 몽골 제국이 그런 화약 무기 제조 기술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이전부터 서진을 했었지만 서진을 하면서 이렇게 중동 이슬람권이나 그리고 서양으로도 화약 무기가 전파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유물 같은 경우에는 마일미트 문서라는 문서인데요. 이 그림 자체는 글 자체는 1326년의 글로 보이는데요.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 황금색으로 번쩍번쩍하게 빛나는 항아리 같은 모양의 화살이 꽂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포트페르라고 해서 항아리 모양의 대포로 여겨지는데요. 대형의 화포였는데 이렇게 커다란 화살을 쏴서 전투를 벌이는 무기였고, 이런 무기들을 100년 전쟁 당시에 이렇게 프랑스군이 사용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이제 결정적인 뇌리에 딱 박히는 사건 자체는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전투. 그동안의 전투를 통해서 정면 돌파 당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던 1000년을 버틴 성벽이 결국에는 강력한 압도적인 전력과 마호메타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거포에 의해서 뚫리게 되는, 이제부터의 전쟁의 양상은 인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화약의 힘으로 하는 세계가 열렸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투이고요. 이제 한반도의 사람들이 화약 무기를 언제 처음 봤냐라고 하면은 삼별초의 항쟁, 그리고 1차 여몽연합군이 일본의 원정 갔던 1차 일본 원정으로 여겨지는데요. 당시에 몽골 제국, 즉 원나라 병사들이 썼었던 화창이나 진천뢰 등을 목격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몽고순례 회사라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1차 일본 원정 당시의 모습을 좀 묘사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 이제 화약 무기인 진천뢰로 추정되는 포탄이 이렇게 일본군 진영에서 폭발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서 주목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불붙은 폭탄이 항아리 깨지듯이 반동강 나서 폭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무기 자체가 이제 투석기로 던지거나 사람의 인력을 향해서 던지는 진천뢰를 묘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한반도 사람들도 화약 무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최무선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런 화약 무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한반도에도 화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결국에는 외적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화약 무기의 위력에 주목하였고요. 좀 세종 때 크게 발전해서 사근 육짐을 개척하거나 스시마를 정벌하는데 이런 화약물을 굉장히 잘 써먹었습니다. 이번 전시 1부의 첫 번째 코너는 최무선과 화약의 국내 전례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한반도에 사람들이 화약을 보고 난 이후 100년 동안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화약과 화약 무기를 전략 자산으로 엄격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이 새나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이런 원나라 말기, 이런 중앙정부의 혼란이 고려에 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흘러 들어가서 고려가 이런 염초, 초석을 국산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에 이런 화약 무기가 필요했던 배경을 보면 이 외구도건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사실 16세기 명나라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이 당시에도 왜구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해안가의 민가를 약탈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려 자체는 이제 검문세족의 이런 수탈과 이런 정치적인 혼란과 겹쳐서 이런 왜구들이 들이닥치니까 결국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상에 빠져 있었고, 고려 조정이나 최무선이 생각하기에 이런 외침을 막아내는 데는 화약무기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화약무기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걸려있는 두 점의 유물이 고총통이라는 유물이고,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총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래 보이는 고총통 같은 경우에는 홍무 10년, 1377년 명이 적혀있는 총통이기 때문에 최무선의 화약을 국산화한 시기에 만들어진 총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총통의 명문의 형식이나 총통의 생긴셈으로 보았을 때는 국산품인지 아니면은 명나라의 것을 모방했는지 명나라의 것을 수입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비슷한 모양이 이제 중국에는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무선과 최무선의 이런 관련 내용들이 적혀있는 문헌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고려사에는 이런 최무선의 원나라의 염초 기술자인 이원으로부터 염초 제작 기술을 습득한 정황, 그리고 화통도감에 설치한 내용,
그리고 진포해전에서 승리한 내용 등이 뭐 적혀 있고요. 결국에는 각고의 노력과 뭐 고려 조정에서도 이렇게 밀어줬지만 이런 노력 끝에 화약이 이제 국내에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었고, 결국 다시 조선 태종 때에는 화약 무기의 발전상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태종 때 뭐 화통군을 만들거나 뭐 태종 화차를 만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은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이 있었습니다. 뭐 최해산이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평도 있긴 하지만, 화약 무기, 화약을 제조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귀중한 인재였고, 나라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각종 혜택을 베푸는 모습들이 기록상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총통들이 이제 세종조에 만들어졌던 총통들, 당시의 총통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2총통, 3총통과 같이 총통의 머리 글자에 숫자를 쓴다는 것이 있고요. 숫자 순서대로 1, 2, 3 총통이 있는데, 이 총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벽하게 A 총통이라고 밝혀진 거는 확실하게는 없고요. 2총통과 3총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3총통이 주력 총통으로 쓰였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특기할 만한 것이 이제 여기 있는 사전 총통과 팔전 총통입니다. 사전, 즉 화살을 4개 정도 쏠 수 있다. 특수 발사체 4개를 쏠 수 있는 총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4번 팔전 총통 같은 경우에는 8개 정도의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팔전 총통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 총통은 길이가 13cm에 불과한 아주 소형 총통이고, 국내에 있는 총통 중에서도 가장 작은 총통입니다. 설흠자라고 불리는 이 최집게로 이렇게 쏘아서 썼고, 마치 쏘아지는 형태가 권총과도 같기 때문에 저 최초의 권총형 총통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좀 아녀자도 쉽게 쓸 수 있었다라는 글이 있는 걸로 보아서 좀 휴대가 간편하고 쏘기에도 간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총통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세종실록 올해나 성종배 편찬되었던 국조 올해의 설해라는 기록이 있고요. 이 기록들에는 총통들에 대한 뭐 도면이나 발사체가 그려져 있으며 각종 자세한 설명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상세했는지, 성종 때는 심지어 이 화포 기술의 기밀이 이렇게 새어나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국조 올해의 설해를 뭐 모아서 없애야 된다, 뭐 총통이 이렇게 기술이 새어나간 것을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논의했던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화약 무기를 중심으로 한 국토 방해 기조가 세종조에는 완성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었던 총통들의 또 특징 중 하나가 내부에 경목이라는 부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 경목이라는 물품 자체는 중국에서 또 영락제 시기에 만들어졌던 물건입니다. 기존의 총통, 고총통 같은 경우에는 화약을 넣고 발사체를 넣고 발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가스가 발사 시에 새어나가기 때문에 발사체에 완벽한 힘을 전달하지 못해서 위력이 약했습니다. 그런 것을 총통 사이에 오늘날의 그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코르크 마개 같은 것으로 꽉 막고 발사함으로써 그 압력이 온전하게 발사체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아주 혁신적인 물건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세종조의 발전, 이후에 뭐 세조나 성종 때 발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경이 안정되고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군축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화약무기는 지속적으로 좀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신제총통이나 복정총통 등의 무기들이 당시에 좀 새롭게 만들어진 무기들이고요. 신제총통은 실제로 이렇게 이름 자체도 신제총통, 새로 만들어진 총통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병부, 손자루 부분에 이렇게 명확하게 새겨져 있고요. 다음으로 복전총통이라는 총통 자체도 뭐 출토되는 유적이나 이런 유적의 층이 신제총통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병부에 이 복복자하고 유사한 문자가 새겨져 있어서 복전총통으로 불리지만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이런 총통들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이전의 총통보다는 굉장히 작아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총통에는 커다란 화살이 하나 박혀서 쏘아졌기 때문에 뭐 상대의 진을 부수거나 살상하는 데는 아주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좀 상징적인 사건이 이시해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교과서상에서 이시해의 난은 뭐 세조의 중앙 집권하에 반발한 지방 토호 세력이 이렇게 일으킨 반란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짤막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뭐 군사사나 무기사적으로는 좀 중요한 전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시해가 난을 일으킨 함길도 부분에 주둔해 있던 익속군 이런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화약무기로 무장한 강군, 정예군이었고, 이렇게 화약무기로 무장한 북방 군대에 맞서서
이렇게 출동한 관군도 다양한 화약 무기를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약 무기를 무장한 대규모 군대가 접전을 벌인 이런 난이 이시의 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당시 진압군 사령관 이준이 이런 이시의 난이 진압하게 되는데요. 구성군 이준 같은 경우에는 조정에 지속적으로 총통을 더 보내달라, 화약을 더 보내달라, 3총통의 발사체가 부족하니까 5,000개만 보내달라, 그리고 경목도 5,000개 보내달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기를 요청하고, 여기에서 이제 화차나 완구나 다양한 총통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시의 난을 진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정종 적개공신 교서라는 유물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유물은 적개공신, 정종의 이제 3등 공신을 이렇게 내려준 교서입니다. 정종이란 인물 자체는 이시의 난에서 총통군을 이끌고 공을 세워서 이렇게 교서를 받았고요. 결국에는 당시 총통군의 이런 실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또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또 가장 중요한 혁신적인 변화가 뭐냐면 여기 이 도표에 보시는 것 같이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일월영측 이 천자문의 순서대로 총통의 이름이 매겨졌다는 건데요. 이렇게 한자 하나로 총통의 이름을 매겨서 관리하는 것은 뭐 중국에서도 보이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의 효율성, 제작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천자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총통의 이름을 매긴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총통들이 천자문 순서의 총통들입니다. 주자총통, 홍자총통, 황자총통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일자 총통이나 월자 총통이나 영자 총통, 측자 총통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명문에 딱 새겨져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물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심혈에 기울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좀 총통 전시를 보시면은 쇠막대, 피리 같은 것이 그냥 놓여져 있는 식으로 전시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총통은 여기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무 자루에 끼워져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총통만을 들고 쏘게 되면은 사용자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요. 뭐 화상을 입는다든지 폭발 사고가 나서 손이 이렇게 큰 상처를 입는다든지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통은 원래 이렇게 나무 자루로 끼워져서 이렇게 지향 사격하는 형태로 쏘아졌던 무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약 무기의 발전이 좀 절정에 치달은 시기, 굉장히 좀 빛을 발하게 되는 시기가 16세기입니다. 16세기는 사실 좀 조선이 대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도 좀 보이는 시기인데요. 예를 들면 삼포해란이나 의묘일본처럼 왜구가 이렇게 침탈해 오고 그 규모가 이전에 있었던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로 벌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 정부도 상당히 당황을 했고요. 특히 의묘해변 같은 경우에는 철환을 쏴서 참나무 방패를 뚫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총통, 뭐 조총이라고 보는 주장이 우세합니다만 그런 무기를 가져온 이런 왜구에게 조선군이 크게 당하게 됩니다. 조선 조정을 받았던 충격은 상당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총통 개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조선의 총통 중에 가장 큰 총통인 천자총통이 이 시기에 개량되게 되고요. 명나라에서 당시의 최신 화포, 서양식의 화포였던 불랑기포. 불랑기는 이제 프랑크의 한자식 음차이고 즉 프랑크. 당시에 서양에서 들여온 화포입니다. 그 화포를 조선에서로 받아들여서요. 1560년대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불랑기포의 자포가 이 조선의 소위 오늘날의 뭐 방위산업청이나 그런 것으로 여겨졌던 관영공방에서 출토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조선 조정이 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화약 개량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명종 때는 문정왕후가 경력을 잡으면서 뭐 불교의 권력이 이렇게 커졌던 시기인데도 뭐 절의 종을 불상을 녹여서 뭐 총통을 만들거라 뭐 이렇게 명령을 뭐 실현되진 못했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총통의 증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대표하는 총통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는 승자총통입니다. 이 승자총통은 1579년 구체적인 명문이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시기의 승자총통이고요. 현재 이렇게 그 의미를 인정받아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이전의 총통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길이가 길어졌고 구경이 길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파괴력도 훨씬 높아졌을 것이고 이전 총통들과 이제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거는 이 철안을 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총통들은 좀 화살과 비슷한 발사체를 발사하는 용도였는데요. 이렇게 철안을 발사함으로써 그리고 한 발에 쏘는 것도 아니고
최대 15개를 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산탄총, 그리고 군용으로 쓰이는 클레이모어, 이런 형식으로 범위 내에 있는 적을 압살해버리는 이런 무기로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경목을 대신해서 내부에 토격이라고 불리는 진흙을 채워넣기 때문에 기존 경목이 일형 폼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나무를 깎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진흙을 넣었기 때문에 훨씬 더 대응하기 쉬웠습니다. 승자총통의 이런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1570년대부터 임진왜란까지 불과 20년 사이에 일어났던 대격변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소승자총통이라는 무기를 보시면 가늠자, 가늠새, 그리고 얼굴 뺨에 대고 쏘는 개머리판까지 이렇게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의 총통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적을 향해서 지향사격을 했다면 소승자총통은 이렇게 조준사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용 모습은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기를 활용해서 조선군은 특히 북방전투에서 크게 이렇게 효용성을 발휘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니탄계의 난, 당시에 이제 승자총통을 활용해서 대승을 거두기도 하고요. 여기 보이는 장양공토 시전부호도라는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장양공 2일의 시전부락이라는 여진족 마을을 이렇게 불사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전투에서도 총통들이 아주 잘 쓰였고 특히 여기 밑에 공을 세웠던 장수들의 이름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보이고 참전하였던 직위의 이름이 우화열장, 결국에는 우중열에서 이렇게 총통을 쏘는 그것을 통제하는 장수의 자격으로 참전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남부지방, 이 바다에서 수군을 이끌었을 때도 총통을 아주 잘 써먹었던 그런 경험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여기 놓여있는 총통들은 이 앞에 보셨던 승자총통과 승자총통 계통의 총통들을 모아놓은 모습인데요. 승자총통은 정말 짧은 시기 안에 정말 다양하게 진화를 했습니다. 승자총통, 차승자총통, 별승자총통, 별양자총통, 소승자, 그리고 소양자총통까지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졌고 여기 보이는 이제 별양자총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승자총통보다도 훨씬 더 길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이제 10번부터 이렇게 보이는 소승자총통 계통의 무기들은 이제 조준사격이 가능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년이란 짧은 시기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조선 조정이 전쟁에 대비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기 개발을 하고 있었다, 발전을 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주는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쌍자총통인데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좀 만든 무기입니다.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총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에 끼워서 지한 사격을 통해서 적을 제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소승자 총통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자루가 달려있기 때문에 뺨에 대고 이렇게 조준 사격을 가할 수 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총통 같은 경우에는 격발 장치가 없을 뿐이지 거의 조총과 비교해도 진배 없을 무기이거든요. 사실 격발 장치가 가장 결정적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총통의 발전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무기들이고요. 이렇게 승자 총통을 든 총통수가 이런 임진왜란 전투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디스플레이를 좀 의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사실 성곽을 수리하고 군진을 정비하고 사실 당시에 직위상으로 보면 크게 높지 않았던 군관이었던 이순신을 파격적으로 승진하면서까지 이런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요. 사실 근데 조선이 상정했던 규모가 아닌 15만 8천 명이 바다를 건너서 오는 규모는 조선도 상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정도의 병사가 오고 100년 동안 전쟁으로 단련되었고 조총이란 당시의 첨단 무기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병 전술을 갖춘 일본군한테 조선군은 초기에는 좀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윽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부터는 이런 각종 화약 무기로서 반격을 가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전투 중 하나가 이 평양성 전투입니다. 이 그림은 평양성 전투를 묘사한 평양성 전투도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에는 명나라 군사들의 활약이 주로 그려져 있습니다. 칠성문에 화포를 발사하는 모습이라든지 한 손에 일본군과 총통을 들고 이렇게 공격하는 명장 낙상지의 모습이라든지 명나라군의 활약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지만
조선군도 평양 전투에서 많은 활약을 했고요. 조선군이 가지고 있던 천자총통을 명장 낙상지가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고, 이런 평양성의 문루를 결국에는 화약무기로서 격파하게 되면서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끌던 일본군 제1군이 결국에는 퇴각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이후에 일어났던 행주대첩이 이제 조선의 화약 무기의 그 위력을 보여주는 진면목을 보여주는 전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 행주대첩에서는 승자총통이나 진천내나 화거나 이렇게 다양한 무기들이 사용되어서 이 행주 산성으로 몰려드는 일본군을 이렇게 경멸할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그리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산성으로 몰려드는 적을 향해서 쏘기에 조선군의 화약무기의 화력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행주대첩에서 또 주목되는 유물 중 하나가 이 변희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망암 화거 화차인데요. 변희중 선생이 썼던 이 망암집에 보면은 당시 망암 선생이 만들었다는 화차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화차에는 승자총통이 40문, 40정이나 실려 있었다고 되어 있어서 막강한 화력을 발휘했다고 보이고, 그의 문집에 따르면 이 화거를 권율 장군에게 제공했다라고 그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약포 선생 문집, 약포 정탁이란 인물은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나서서 이렇게 구명했던 인물로 유명한데요. 이 약포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명나라 유생에게 자랑하기를 승자총통이나 진천내 화거 등이 이제 일본군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다라고 명나라 유생에게 말하는 이 글이 문집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결국엔 조선 사람들도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로 화약무기를, 그리고 화약무기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비록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은 아니지만 임진왜란 이후 30년 후에 이 진양지, 이 진주 지역에 있는 무기들의 창고에 얼마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에 보면 사멸총이나 백자총통이나 그리고 조총, 이런 화약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기들이 이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었었던 비격진천뇌라는 무기고요. 이 무기들은 이제 고창의 무장읍성이라는 읍성에서 한꺼번에 11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무기 중에서도 특히 이우물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덮여있는 채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용되었던 비격진천내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유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군이 한양에서 밀리게 되면서 일본군은 남해안 지역에 30개소의 외성을 짓고 운거하게 되면서 버티게 되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나긴 강화교섭에서 결국 강화교섭이 이렇게 결렬되자 1597년부터 일전에 없었던 아주 잔혹한 규모로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유재란 당시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회화가 이제 여기 보이는 정예기공 도병이라는 그림이고요. 그림의 전개 자체는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천 외교성에서 이렇게 조명여군이 전투를 벌이는 모습,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진린제독과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과 싸우는 모습, 그리고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인 남해외성에서 일본군을 소탕하는 모습,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경복궁으로 돌아가서 연회를 하는 모습이나 모든 조선 출병을 마무리하고 자금성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그림 하나에 딱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당시의 모습들은 일본 측 기록에서도 그림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회본태압기라는 책은 에도시대 18세기 그 후반에 이렇게 굉장히 유행했던, 오늘날로 따지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설의 내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파를 그려놨는데, 아무래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이다 보니까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도 적지 않게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습들이 좀 그림으로 남아있고, 순천 외성에서 조명여군이 발사한 진천내 고니시 유키나카가 공격당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도 가감없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외에도 실물 유물로서도 당시의 전투가 벌어졌던 사천 선진리 외성에서 출토되었던 철제총통이 있습니다. 이 총통 같은 경우에는 쇠를 두드려서 만든 총통이고요. 기존의 조선, 특히 16세기 이후의 조선 무기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한 무기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은 탄환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내부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실 임진왜란 당시의 화약무기라고 하면은 조선 수군의 화약무기가 좀 굉장히 좀 인상 깊다고 여기실 텐데요. 여기 있는 무기들은 조선 수군 그리고 육군이 썼던 무기들을 좀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격진천뇌,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화약과 각종 재료들을 넣고 뚜껑을 덮고 닫아서 이 상태에서 이 중앙구라고 불리는 무기에 넣어서 발사를 했고요. 곡사포와 같이 성벽 뒤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도 있었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무기는 이 블랑기포입니다. 앞서 16세기의 대변역 부분에서 명종 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뒤에 부분을 닫고 이렇게 포신을 선회하면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무기였으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쐐기를 뽑고 이 자포라는 부분을 장전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장전하고 쐐기를 꽂게 되면 이 카트리지만 교체를 하면 연속 발사가 가능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무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지자총통인데요. 국내 총통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천 그리고 지자총통입니다. 이 지자총통에는 다양한 탄환들이 쓰였는데요. 저기 앞에 외선에 꽂혀 있는 것과 같은 거대한 장군전도 쏘았습니다. 조선 수군 자체도 천자총통도 많이 썼지만 천자총통이 너무나 많은 이런 화약을 소모했기 때문에 지자총통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요. 당시에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앙골포 해전에서 전투를 벌였었던 구키 요시타카의 대장선을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당시 구키 요시타카가 이끌던 일본 수군 같은 경우에는 하도 조선 수군한테 당하다 보니까 앙골포에 박혀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포구에 정박해서 나오질 않으니까 조선 수군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사했던 대장군전 하나가 그 구키 요시타카의 그 대장선에 박힌 채로 그것을 들고 구키 요시타카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 전리품의 용도였는지 변명을 하기 위한 보고 용도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장군전은 아직도 보관되어 있고 2017년에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조선 수군이 썼던 화약무기는 바다에서도 건져지기도 하는데요. 명량 대첩이 벌어졌던 이 해협에서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었던 소소승자총통이라는 총통 3개가 확인되기도 했고요. 여수 신덕동 앞바다에서도 이런 다양한 총통들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습들이 출토 당시의 모습은 아니지만 좀 바닷속에서 이렇게 총통이 가라앉아 있었던 모습을 좀 묘사한 거고요. 이런 모습과 같이 조선 수군은 승자총통계 총통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거의 근접해 있던 상황에서 갑판 위에 몰려있는 일본군에게 다량의 탄환을 발사하는 승자총통을 쏘게 되면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정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물목들이 아주 자세하게 적힌 인난첩보서목이라는 기록이고요. 최일항이라는 인물이 적은 것이고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런 기록, 이런 보고서에 수결을 한 이순신 장군의 사인도 남아있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이렇게 배를 보시면은 저기 앞에 있었던 중앙구에서 발사된 비격진천내도 발사됐고, 화살이 꽂혀 있기도 하고, 대장군전이나 장군전에 꽂혀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이제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1.5부 조총의 시대로라는 코너이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 조총의 시대가 도래하고, 조총이 어떻게 발사되고, 안에 부속들은 어떻게 생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자체가 이제 결국 임진왜란 이후에 30년 만에 2천정을 만들고, 사르우 전투에 수많은 조총병들을 파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조총의 확산 속도가 굉장했던 것 같고요. 결국 조총은 이제 17세기 이후 조선군의 주력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조선이 19세기 중반까지 조총을 사용하게 된 주면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17세기 이후 10세기 후반 이후에는 동아시아에 어느 정도의 평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무기를 발전시킬 필요성도 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보다는 발전 속도가 좀 느려졌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총 자체는 이렇게 가늠자, 가늠쇠, 이런 조준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고, 이렇게 격발 장치, 용두와 방아쇠라는 격발 장치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용두를 뒤로 물리고 화약 접시를 연 다음에
여 안에 화약을 넣고 내부엔 당연히 먼저 화약을 넣어 놓고요. 그리고 이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이 용두가 풀려나면서 화약 조치에 딱 닿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폭발, 그리고 내부에 있는 화약이랑 연동해서 폭발하면서 탄환이 이 구멍을 통해서 발사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심지를 붙여서 발사하는 총통에 비해서는 이 즉각적으로 발사되는 모습, 그리고 통제에 응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정확도의 모습 등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임진왜란때 조선군이 고전했던 것이고요. 조선군이 다행히 이제 조총으로 완전히 갈아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총은 결국에는 조선의 사회 전반에 넓게 들어오면서 그림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대자대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처님의 그려진 감노왕도 등에서도 조총이 등장합니다. 이 유물은 보석사에서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감노왕도 1649년 임진왜란 발발 50년 정도 지난 그림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병사들이 X자형의 받침대 위에 조총을 두고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선도 서양처럼 받침대를 두고 조총을 발사했던 모습을 좀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아래 100년 뒤에 그려진 대곡사명 감노왕도에도 이렇게 조총을 들고 전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감노왕도라는 것 자체가 중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좀 그려놓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전쟁을 뽑고 있는 거고 그 전쟁의 주요 무기로 조총이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당시의 조총이 굉장히 주요한 무기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실물 조총들입니다. 1번과 2번 조총이 거의 평균적인 140cm 정도 되는 조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번 조총 같은 경우에 지금 경주박물관에 수정되어 있는 조총인데요. 길이가 155cm에 이르고 무게가 7kg가 넘어가는 조총입니다. 개인 제식화기가 7kg가 넘어가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받침대에 놓고 쏘지 않았을까 좀 추정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회화 등에서 받침대가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조총을 사용하는 방식은 신기비결과 같은 당대의 기록에 조총회라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당시의 병서들의 기본이 되었던 게 명나라 명장이었던 척계광이 있었던 기호신서라는 기록에 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총의 부속품들인데요. 현재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시도되어 있는 모습들이고 2번 같은 경우가 조총의 총열 중에서 가장 좀 일반적인 형태의 총열이고 1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총열인데요. 국내에선 3점 정도 남아있고 명문에 상주조라는 명문이 있기 때문에 상주 지역에서 만든 조총의 총열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늘날의 탄알집 조총 탄대라는 유물이 있는데요. 까마귀라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오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저 가죽 부분을 통해서 총알을 밀어 넣어서 저 까마귀 부리 부분에 이렇게 총알이 똑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넣게 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전시의 두 번째 코너인 화력조선 비사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각종 대중매체에서 조선군이 대형 화포를 쏘면은 무한정 쏘고 맞은 왜군들은 하늘 높이 치솟아서 날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요. 거의 빗나가는 법이 없는데 사실 조선군은 화약이 부족 때문에 마음 놓고 화약을 써서 포탄을 쏘기도 좀 어려웠었고 이런 무기들로 적을 맞추기도 상당히 어려웠었고 누가 이런 총통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대중매체는 잘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번 전시에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 화약무기의 산실 군기시라고 해놨는데요. 군기시는 오늘날의 방위산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곳과 같이 각종 화약무기를 개발하면서 직접 만들기까지 한 관영공방이었습니다. 이번 코너의 중심이 되는 유적인 군기시 유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서울시청사를 지으면서 발견된 유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군기시 유적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총통과 그것을 만드는 도구들, 그리고 부속재들,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었고, 좀 눈에 띄는 유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통을 녹여서, 아니면 혹은 녹이기 직전에 뭉쳐져 있는 형태의 이런 유물들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못 쓰게 된 총통들 혹은 구형이 된 총통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녹여서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옆에는 용해로 같은 것들이 보고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서울 시내에 몇몇 군데 있었던 것 같고요. 해서 동국여지 승랑 같은 기록에도 이제 군기시가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요. 경국대전에는 이 군기시에 장인이 몇 명 소속되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좀 명시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644명이나 됩니다. 물론 이 장인 중에서 누가 총통을 만들었고 누가 화약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요. 다음으로는 이 총통에 새겨진 명문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총통을 보시면 이 자루 부분에 굉장히 많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주조하면서 만들어서 양각돼서 글자가 반듯반듯하고 읽기는 쉬운데 이 승자총통 계통의 총통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만들고 나서 새겨서 글씨를 새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알아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글씨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건 언제 만들었냐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입니다. 오늘날의 메이커와 같은 브랜드의 역할을 했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책임 소재의 느낌도 좀 있는 건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명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1번 삼총통 같은 경우에는 이 총통의 중앙 부분에 막금이라는 장인의 이름이 아주 크게 그리고 양각돼서 잘 남아 있습니다. 해서 막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총통의 이름은 삼총통인데 제작지 혹은 보관지가 하동이며 관리 명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것과 같이 천자문에서 그래서 주자총통인데 감독관은 여창이라는 사람이 감독해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승자총통 같은 경우에도 1583년 이탄계의 난이 있었던 해에 만들어졌는데 무게는 이 정도고 제작자는 이물금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이 이물금이라는 사람과 이 막금이라는 사람은 총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총통이 실제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의 모든 정보들이 담겨있는 총통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별승자 총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15번째, 연번에 115번이라는 글자가 남아있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에 만들었는데 남원에서 만들었고 이름은 별승인데 무게는 4.6kg이며 희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고요. 이 소승자 총통 같은 경우에는 화약이 얼마가 들고 탄환이 얼마가 드는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만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즉 이런 총통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장인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런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장인들은 역사서에는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했지만 유물상에서 이름을 남겨서 당시에 이런 마이스터들이었다라는 것을 좀 유물로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총통의 다양한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총통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리부라고 불리는 총열이 있고 안에 약실, 화약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으며 병부, 자루가 끼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여기에 탄환이, 화약이 들어가고 경목 혹은 토격이 들어가고 탄환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약선이라고 불리는 심지구멍에다가 이렇게 심지가 들어가서 불을 붙이게 되면 이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폭발 압력으로 인해서 탄환이 발사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삼총통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소모품이어서 당연히 없어야 될 경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소형 총통에서 경목이 확인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문 사례로서 좀 이런 전시를 통해서 소개되는 것은 거의 국내에서도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런 쇠로 만들어진 화약 다지개도 사용이 되었고요. 이런 화약 다지개로서 화약을 빡빡 다지게 되고 그리고 탄환을 넣어서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스탠다드한 총통의 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독특한 총통의 사용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불꽃놀이를 위해 쓴 총통이라고 되어 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선은 국초부터 불꽃놀이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썼던 나라였는데요. 세종 때는 이런 제야에 이렇게 화약을 쓰면서 한 번에 무려 1000근에 달하는 염소를 썼다라고 기록에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것을 줄이라라고 명령하기도 했고 성종 때에도 성종은 굉장히 불꽃놀이를 좋아했던 왕인데 신하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불꽃놀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임진왜란 이후에 물자도 부족하고 그런 불꽃놀이를 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좀 성리학적 이런 이념이 공고화되면서 불꽃놀이 자체는 좀 축소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는 좀 여기 득중종 어사도라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에 보면 이렇게 불꽃을 뿜고 있는 바닥에서 불꽃이 치솟아 오르는 매화라는 놀이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용도로 썼던
매화용으로 썼던 좀 총통이 아닐까 추정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승자 총통 같은 경우에는 이 연안김 씨라는 여성의 무덤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전해지는데요. 여성의 무덤에서 총통이 나온 게 굉장히 좀 독특한 양상이고, 성종 때 기록을 보면은 대신의 집에 귀신이 들었으니까 대포를 써서 쫓아야 된다 라고 주청하는 내용도 있고, 광해군 때는 동궁에 요변이 들었으니 대포를 쏴야 된다, 화포장을 동원하기도 했고요. 왕실에서 진행했던 불꽃놀이는 사실상 뭐 나래라고 하는 행위에서 귀신을 쫓는 이런 의도도 있었던 걸로 봐서 화약무기가 어느 정도는 좀 벽사의 역할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연사를 향한 꿈이라는 코너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총통들이 한 발만 쏜다면 여기서는 한 번의 장전으로 여러 총통, 여러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들을 좀 전시해 놨습니다. 이 쌍자 총통 같은 경우에는 총실이 2개이고요. 5연자 총이나 10연자 총처럼 다중의 총열을 5개, 10개씩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연속 발사하게 되고요. 용원필비라는 기록에 보면은 이 5연자 총은 이 목화수거라는 호랑이 모양의 수레에 넣어서 썼다고 하고 있고요. 호랑이 입을 통해서는 각종 가스를 뿜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진법을 썼던 그 기록을 보면은 직접 화망을 형성해서 적을 제압하기도 했지만 뭔가 신호용으로도 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국립고궁박물관에 이 목화수거의 날개가 이렇게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있었던 수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0연자총 같은 경우에는 융원필비 화거에 5배 정도가 이렇게 쌓아져서 50발 이상의 이런 탄환을 발사해서 화망을 형성하는 용도로 썼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 2부의 마지막 코너는 이런 화약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란 코너이고요. 조선은 지속적으로 화약 부족에 시달렸는데, 이 염초라는 것이 질산염과 칼륨을 섞어서 만든 것인데, 질산염이라는 선물은 이 생물의 분뇨가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장실 바닥이나 새들이 이렇게 배설을 하게 되는 뭐 지붕 및 처마 및 아니면 마당 이런 곳에서 이런 염초의 주 재료인 함토를 채취했다고 하고요. 근데 함토를 채취함에 있어서 뭐 민가를 털거나 이런 식으로 뭐 행패를 부렸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피해를 입히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이제 역관 김진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의 초석 염초 제조 비법을 들여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함토를 얻기 위해서 기존의 뭐 화장실이나 이런 곳을 긁은 게 아니라 길가의 흙을 그대로 퍼다 썼다는 것인데요. 전근대 사회에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일반적인 저작거리의 길은 위생 상태가 좋지는 않았을 거고요. 각종 오폐수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염초의 재료가 되는 함토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렇게 초석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 재료들을 하나로 반죽해서 다시 빻아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화약의 이 코팅 효과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기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창덕궁의 선정전 같은 건물을 보면은 청기화로 이쁘게 빛나지 않습니까? 근데 경복궁에 가면 청기화로 된 건물이 지금은 없습니다. 국초에는 있었을 텐데요. 이 청기화를 만드는 데는 염초가 소모가 되고, 이 염초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귀한 물자인데, 이것을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물자적으로나 굉장히 좀 부담이 가는 행위였습니다. 했기 때문에 광해군 때 굉장히 많은 궁궐을 증축하는 것 이후에는 이런 청기화 건물이 거의 궁궐에서는 사용되지 않게 되고요. 실제로 뭐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증축하면서 청기화 건물을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청기화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제작 기법이 실전돼서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이런 청기화 건물들은 광해군 때 혹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청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재미로 보시라고 이렇게 화약무기 데이터들을 이렇게 재원과 그리고 뭐 최초 타이틀 이런 것들을 좀 그래픽화한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최초로 사용한 거는 공민왕 때이고 최초로 제작한 건 최무선인데 최초로 사용한 건 진포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약의 보유량을 보시면 국초에는 굉장히 적었는데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선조 때 27,000건은 군기시에 보관되어 있는 숫자만 확인한 거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약을 얼마나 빨리 쓸 수 있었냐라고 하면 세종 때 제하의 불꽃놀이 때 한 번에 1000근을 썼으니까 불꽃놀이 몇 번만 하면은 뭐 나라의 비축량이 거덜나게 되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울산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전투 그동안에 15,000명의 조선군이 10,000근에 달하는 화약을 썼다고 하니까 화약이 얼마나 빨리 소모되는지 그에 반해서 얼마나 비축하기는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조선군도 초기에는 천자총통 이런 천자총통 같은 무기를 많이 썼지만 천자총통 한 번 발사하는데 화약이 1.1kg나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지자총통이나 현자총통 같은 대형 화기로 좀 선회했던 모습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는 저희가 전시 속의 전시 같은 느낌으로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에 진행했던 소형 화약무기의 연구 결과를 좀 과학적 분석 내용만 이렇게 작은 공간에다가 마련해 놓은 부분으로서 조선무기연구소 화약무기연구실이라는 간단한 공간을 좀 마련해 놨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우선 이 보고서가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담은 소형 화약무기라는 보고서이고요. 수백 점에 달하는 총통들에 대한 이런 실측과 그리고 각종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승자 총통 한 자루에 금속이 얼마나 사용되느냐 라고 보시면 승자 총통이 4kg라고 따지면 구리가 3.48kg, 주석이 320g, 그리고 납이 200g이 든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굴이 정말 비싸고요. 주석도 비싼데 조선 시대에는 훨씬 더 비쌌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통이 어마어마하게 조총만큼 제작되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로 군기시에서 수출된 총통덤의 복제품인데요. 이것들은 승자 총통들이고요. 이렇게 못 쓰게 된 승자 총통들을 하나로 뭉쳐서 다시 녹여서 만들고자 했던 것들이 유물로서 실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승자 총통을 만듦에 있어서 중요한 금속이 바로 이 주석인데요. 이 주석이 함유량이 13%가 넘어가면 총통을 쏘게 되면 깨져버립니다. 강성에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의 함량을 5에서 10% 정도로 이렇게 유지시켜서 만들었고 조선시대 총통을 분석하면 대부분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러한 비율을 가진 청동을 이렇게 건메탈이라고 해서 서양에서 만들어진 이런 청동제 화포들의 비율을 보면 거의 다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화포 시건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러니까 조선, 일본, 명나라의 화약 비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강함을 따지면 일본 화약이 제일 세고 다음이 한국,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이 화약의 강함이라는 게 결국엔 염초의 함유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염초의 함유량이 조선 것보다 2% 정도 높았던 일본이 조금 더 셌던 것 같고요. 명나라 화약의 비율은 사실 너무나 엉망이라서 이것들이 진짜로 무기로 썼던 것을 적었느냐 아니면 기밀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느냐는 것은 조금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결국에는 조선군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화약무기를 발전시켰고 그 뒤에는 어떠한 아픔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중매체에서 보였던 이러한 조선군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번 전시가 소기에 이렇게 목적을 거둘 수 있는 이런 환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립진주박물관 화약무기 연구도 이제 소형 화약무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형 화약무기나 조총 이렇게 시리즈별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니까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